네, 2부 고상만의 뉴스속 그 사건 2016년 9월 12일 19번째 방송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 우리 이집션 마오님, 예, 감사합니다. 2부 시작하니 기념으로 또 별풍선을 또 시원하게 팍팍 쏴주셨습니다. 명주 소나무님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참 늘 고마울 따름입니다. 함께 맞는 비님 또 주셨어요. 정말 미안해. 넘버 7님 감사합니다. 이거 앞으로 3부도 해야 되겠는데요. 그냥 2부 시작하니까 그냥 이렇게 팍팍팍팍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이런 추태를 부리며 세월호 특조위 예산 100억 원을 두고 세금 낭비라는 망언이나 하고, 예, 함께 맞는 비님 비판해 주셨고요. 예라 피바다님 지금도 그런 쇼를 하는군요. 뭐 선전적으로 막걸리 마시는 척하고 뒤에는 고급 위스키 마신 사람. 실제로 캡틴 니옹님이 이제 이거를 써주셨는데 실제로 시바스 리가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예, 박정희가, 예, 막걸리 좋아했다는 거는 그냥 그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였고요. 실제로는 시바스 리가를 되게 좋아해서 청와대에서, 예, 그 만찬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직접 시바스 리가를 정말 자기 측근들에게 이렇게 따라주는 걸 또 참 좋아했답니다. 시바스 리가 저도 한 병 있는데 오늘 밤에 이 방송 끝나고 한 잔 마셔볼까요? 시바스 리가를 왜 좋죠? 저 잘 모르겠던데 그냥 쓰기만 하던데. 시바스 리가리 그렇게 좋은 술인가? 예, 나중에 우리 음주 방송도 한번 해볼까요? 시바스 리가 갖다 놓고 마시면서. 함께 맞는 비님 경주석 규모 5.3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특보 같던데요. 어휴, 굉장히 센. 경주에 지진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쪽 그 동해안 쪽에 우리가 그, 예, 핵발전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환경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를, 예,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진짜 그런 위기 상황이 오는 건가요? 큰일 났네요. 이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5.3 지진이 떴다고 하니까 특보로 나왔다니까 사실이겠죠. 근데 굉장히 이제 일본에 지진 났던 게 이제 우리나라로 현실화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죠? 아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춤포칠님, 춤포칠님 오늘 너무 많이 쏘신 것 같은데 지금 앞에도 쏘시고 뒤에도 쏘시고 너무 많이 쏴주셔서, 예, 감사하긴 한데, 예,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간, 예, 이렇게 또 늘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춤포칠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하는 걸로 보답하고요. 고반장님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맞나요? 책 이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썼죠. 바로 요맘때 썼네요. 예, 요맘때 딱 1년 됐네요. 책 나온지. 아유, 우리 춤포칠님 덕분에 저도 생각이 났어요. 바로 딱 1년 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장준하 선생님의 40주기, 예, 추모 평전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책을 냈는데, 이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분들이 우리 파산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성원과 지지를 받아서 약 11,000분한테 어마어마한 액수죠. 한 3억 6천 정도, 지금은 좀 더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이렇게 후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후원해 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 펀딩, 예, 다음에서 하고 있는 스토리 펀딩도 제가 대충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러저러한 행사에, 예, 무려 한 67억 원 정도를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67억. 어마어마한 액수죠. 뭐 정말 엄청난 분들이 67억, 68억, 70억 원 가까운 돈을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대단한데, 그런데 그분들이 책을 사달라고 하는 거는 별로 화답이 없어요. 네, 그냥 좋은 일에, 예를 들어 이제 저도 오마이뉴스의 원고를 쓰면 정말 많은 분들이 무료 원고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고 무료 기사인데도 그걸 보고 너무 좋은 기사예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책을 좀 많이 사주시면 그게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도 돈이죠. 예, 인세가 들어오니까 뭐 그거는 고맙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이 좀 많이 나가야, 그래야 다음 책을 또 저희가
펴낼 수가 있거든요. 출판사에서.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이 많이 안 나가면 다음에 그 책을 또 제가 좀 새 책을 좀 내려고 한다 해서 이걸 부탁하려고 하면 좀 미안한 감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중정이 기록한 장진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또 다른 책보다는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나갔는데 그래도 좀 많은 책이 좀 더 나가야 앞으로 이제 제가 내려고 하는 책들이 책으로 읽는 고상만의 수사반장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이제 책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기존에 제가 쓴 책 좀 많이 사주시면 그게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함께 맞는 빈님, 네, 이제 선물용으로 염두에 둘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물용으로, 이번 추석 선물로, 예, 선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쓴 책이 모두 5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책이 4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지금 제가 여기 보이는 책, 요게 이제 제가 그동안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요 책입니다.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책이 바로 판문점에서 1998년도 판문점에서 사망한 김은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군의문사를 최초로 군의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최초로 세상에 알리게 된 그 책,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책이 사실은 우리나라 군의문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들 또 그날 밤의 진실을 담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요 책 다시 사람이다. 예,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뜨거운 이야기.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제가 오마이뉴스에 제가 썼던 글 중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예, 그런 이야기들과 또 새로 제가 쓴 이야기들인데 인권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이 감동받았다. 그리고 뜨거운 정말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하면서 호평을 많이 해주신 책입니다. 특히나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우리 광로연 우리 전 교육관님 그리고 조국 교수님 그리고 제아인사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이신 장옥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추천사를 써주신 책인데요. 다시 사람이다. 이 책 정말 예,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제 그 에세이 제가 인권운동하면서 보게 된 경험에 대한 이야기 에세이를 담아서 정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책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예, 이 책은 장준하 선생님이 2012년 8월 1일날 예, 바로 외부의 가격에 의해서 예, 이 두개골이 예, 그 이렇게 뻥 뚫린 예, 가격 흔히 이제 발견돼서 그것에 대해서 타살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니까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의문사와 관련한 부분을 조사하면서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 장준하 선생님이 왜 타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보다 자신있게 그 내용을 아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예, 가장 최근 바로 딱 1년 전에 나온 이 책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이 책은 예, 바로 민주주의자 장준하 선생님이 40주기 추모 평전입니다. 40주기 추모 평전인데 중앙정보부가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그 미행과 감시를 했던 비공개 문서를 제가 입수해서 예,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예, 그런 루트를 통해서 입수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쓴 건데요. 대한민국엔 이 책이 유일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예, 제야인사를 감시하고 그 감시하면서 쓴 남은 내용들 예, 그 내용이 이 책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민주주의자 제야인사들을 탄압했는지 어떤 식으로 기록했고 장준하 선생님은 어떤 말을 진짜로 뒷골목에서 했는지 그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이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다시 사람이다, 그리고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그리고 마지막 이 책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구입해 주시고 또 친구분들한테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동네 도서관,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 주시고 구입 신청해 주시면 그게 제가 책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더 좋은 방송 하고요. 제가 이제 책 소개하는 동안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 논산인데 논산까지도 엄청 흔들린다. 전북인데 전북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서울은, 제가 지금 있는 이 고양시는 전혀 뭐 그런 거는 느껴지지가 않는데, 춘포칠님, 제가 현재 화물차 하는데, 아, 그러시구나. 화물차가 흔들렸네요. 남양주에 명주 소나무님은 또 남양주에 계신데, 지진 진동이 느껴져요, 지금. 이 진짜입니까, 다들? 명주 소나무님도 4정도급? 아파트 20층이어서 바로 느낌. 고반장 아니면 세상에 나오지 못할 귀한 책들을 꼭 정독할게요. 함께 맞는 비님. 아, 춘포칠님 책 구입해서 보겠습니다. 명주 소나무님, 네, 책 소장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진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이것도 큰일 났는데, 그죠? 하여간, 상황을, 빨리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좀 책 많이 구입해서, 좀 나눠주시고, 해주시면 더 좋은 책으로 제가 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진 문제도 지진 문제인데, 박근혜가 또, 하는 일마다 건건이 참 많은 파문을 일으켜요. 이번에는 또, 지진만큼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 바로 박근혜죠. 추석을 맞이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건 했습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 또 한 건 했어요. 이번에는, 추석 선물 하나 주는 것과도,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 나와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시는 것처럼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또 신경전을 벌였는데, 발단은 이렇죠. 지난 7일날, 조홍천 그 국회의원들에게 청와대가 그 추석 선물을 하나씩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국회의원실에 청와대의 행정관들이 방문을 해서 선물을 하나씩 이게 전달하고 왔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조홍천 그 의원실에는 이 택배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 선물을 받았냐, 조홍천도 받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조홍천 의원이 선물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일부 언론이 이제 이걸 쓴 거예요. 조홍천만 청와대 선물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쪼잔한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가 들끓으니까, 조홍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거기다가 아주 귀엽게 뭐라고 썼냐? 선물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금 좀 보태주이소라고 글을 올리면서 청와대가 보낸 선물을 못 받았다, 이거를 이제 알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2014년 그 정윤회 사건, 당시 국정 개입 논란으로 해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배우로 지목됐다가 논란 끝에 무죄를 받았던 이 조홍천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지난 4.13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 케이스로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당시에 그 앙금으로 선물도 보내지 않은 거냐 해갖고서는 이제 이른바 가십거리에 이슈가 됐는데, 이렇게 이슈가 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을 또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내용만 보면 또 정말 해프닝으로 또 끝날 수가 있었던 이야기였더라고요. 보니까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대상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일부 배달이 늦어진 거지 안 보낸 게 아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늦게 받는 사람도 시차가 있었던 건데, 이 문제를 안 보낸 것처럼 미리 이야기하고 떠들어서 공론화하는 걸 보고, 그래서 청와대가 기분이 또 나빠졌답니다. 나빠져갖고 그냥 보내려던 선물을 또 회수하고 배송을 취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고 황당한 이야기인지. 예. 처음에는 해프닝인데 뒷얘기는 정말 더 쪼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처음엔 만약에 진짜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면 정말 쪼잔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보내는 시차에 따라서 이게 이런 거지, 우리 사실은 보냈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보냈어야 되는 거가 맞는 일이죠. 이른바 이것도 보낸 이유가 뭐예요? 국정 아닙니까? 예, 국정과 관련한 일인데, 국정 업무 중에 하나죠. 국회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선물을 보내준 건데, 그런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냈다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아예 배송을 취소했다. 예, 이거 자체는 정말 웃긴 얘기가 아닐 수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가 얘기한 게 조응천의 비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선물은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하는데 그분은 받지 않는 것이 즐거운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반박을 했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선물도 못 받았는데 후원금 좀 보태주이소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강하게 비판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치졸하고 또 수준 이하의 이야기인지, 저는 왜 이렇게 국정을 치졸하고 치졸하고 이렇게 옹색하게 하는지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계속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런 식의 옹졸하고 치졸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 저 같으면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이 아니라 보냈는데 사실은 시차가 들어서 그랬다, 시차 때문에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 자 갖고 왔잖냐, 그러면 오히려 조응천 의원이 뻘쭘해진 얘기인 거고, 그리고 못 받은 게 아니니까 이제 저 같으면 조크 위트 있게 그럴 것 같아요. 드리면서 자 이제 선물 드렸다, 단순히 시차 때문에 이런 것이고, 그러니 이제 보내달라고 했던 후원금은 요청하지 않으셔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트 있게 한마디 얘기하면, 그러면 모두가 다 참 대인배 같고, 그리고 또 조응천 의원하고 뭐 이렇게 감정이 있는 걸로 해서 오해를 했던 국민도 그 감정을 풀 것 같은데, 그걸 끝내 안 줘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안 준다고 누가 뭐 아쉬울까요? 뭐 사실은 그 보내오는 선물 저도 그 전에 봤는데요, 한 사람이나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냥 아주 적은 양을 형식적으로 보내주거든요. 예전에 이제 김광진 의원실에 있을 때 김광진 의원도 뭐 그거 보내오면 그냥 보자진 보고 그냥 나눠서 드세요, 뭐 한번 우리가 열어보고 뭐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가서 그래도 아버님한테 부모님한테 드리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기념으로 갖다 드세요 뭐 하면서.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념으로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보내준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한 건데, 그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명준 소나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양 유치원 아가하고도 신경전을, 그치, 그때 그거 수박씨하고 안 닮았는데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그쵸, 뭐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정말 하여간 뭘 해도 시끄러운 것 같아. 뭘 해도. 과거에는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난화분 가지고 또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게 생일 축하는 아니었나요? 박근혜. 그걸 가지고 야당 대표, 김종인 대표가 보냈더니 안 받는다고 거절하고, 그래서 뭐 받네 안 받네 해갖고 난이 뭐 왔다 갔다 했던, 그렇게 해서 또 시끄럽게 해갖고
뭐 대통령은 몰랐는데 밑에 있는 정무수석이 그랬네 안 그랬네 해서 그게 사실이네 아니네 하면서 또 엄청나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끌시끌하게 하고 옹색하고 쪼잔한 국정한다고 사람들한테 비판받았는데 이번에는 예, 받은 게 아니라 또 주는 선물 가지고도 또 시끌시끌하게 이렇게 하니 정말 얼마나 국정이 난맥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데 무슨 국정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작은 문제 가지고도 제대로 그러한 혼란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능력인데 그러니 사드 문제를 가지고도 경상도 지역 벌집 쑤신 듯이 예? 칠곡이니 성준이 김천이 온 동네 사방팔방을 시끌시끌하게 해놓고 자기네들이 시끄럽게 해놓은 다음에 그래놓고서는 하나 뭐 예? 설득도 없고 논의도 없고 예? 이해도 없이 그냥 지네 멋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반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슨 예? 군사 기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네 없네 하면서 또 지네들끼리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또 막 떠들고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죠. 북한 문제도 개판. 그리고 뭐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것도 개판. 예, 나라가 온통 난리가 아니고 가족 문제도 또 박근혜 대통령 가족도 개판, 언론자에도 개판, 그냥 모든 게 개판. 예, 뭐 하나 프로페셔널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만드는 것도 없고 오늘 뭐 보니까 뭐 정당 3대표 이정현, 추미애, 박지원 청와대에다가 뭐 대표단 모아놓고 뭘 얘기한다는데 전 사실 그랬어요. 물론 만나야 될 것 같긴 해요.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만나봐야 무슨 성과도 없고 미리 사전에 조율된 것도 없이 저런 식으로 만나서 각자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그리고 그냥 나오는 여야 영수회담 저게 뭔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그냥 자기 서번트 출신 하인 출신의 이정현은 좋아 죽으려고 그냥 헤헤거리고 있고 예 그냥 저 추미애하고 박지원 의원을 보는 박근혜의 눈빛은 정말 이상하더만요. 제가 볼 때 정말 이상한 썩소 말 그대로 썩은 미소를 날리면서 정말 어떻게든지 이해를 구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보고 있다라는 거. 저도 이제 이른바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지적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 박근혜 앞에서는 예, 정말 초라해지고 왜소해집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여간 그런 엄청난 에너지로 정말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대로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박근혜는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 또 나올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나 세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옳았다고 팍팍 우기다가 그리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정치가 결국은 예, 우리 국민들만 골병 들게 하고 정말 힘들게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캡틴 니용님 정말 박양은 트집이나 고집은 3살 어린 나이 수준. 요즘 3살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3살도 때로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착하지 하면은 바로 모든 걸 다 듣습니다. 박근혜는 네, 어떤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통이 작은 박양, 통도 작고 예, 생각이 작고 예. 하루도 편한 날이 없네요. 예라 피바다님. 진짜 하루도 편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 이 정말 편한 날도 하루도 없고 즐거운 일도 하나도 없는데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정말 그 방송 3사가 종편까지 포함해서 모든 방송이 좀 대국민 서비스 한 번만 해줘라. 뭘까요? 예, 정말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박근혜 얼굴 한 번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박근혜 얼굴 안 나오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박근혜 얼굴 안 보고 좀 편안하게 박근혜만 나오면 박근혜 얘기만 나오면 정말 피곤해져요. 그냥 정말 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정말 우리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고, 무서운 뱁새 무조건 만나고 보는. 그러니까요.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방송 들어야 하는데 중딩 딸이 학교에서 엄마 빨리 강아지 안고 계단으로 내려오라 자꾸 전화를 해서 방송이 끊어지네요. 그래요? 함께 만난 뱅님이 지금 어디가 굉장한가 보죠. 지금 또 참 걱정이네. 우주의 중심이 부르니 안 갈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세사라이 모욕한 것 같아요. 캡틴 형님. 그쵸? 세사라이를 모욕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장기 출장 갔으면 출장을 가서 빨리 돌아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하여간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고, 하여간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게,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이야기 했습니다. 박근혜가 또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하는 막말을 했어요. 사실은 김정은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이거는 별개 문제다. 이런 얘기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해도 되는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본인이 대통령 마지막 보루인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는 박근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국정원장이든 뭐 요즘은 뭐 국방부 장관도 막 이런 소리를 하고 하던데, 아니면 국무총리가 하든 그런 사람 정도 밑에서 하고, 뭐 박근혜 정도면, 대통령 정도면 일단은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자꾸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북한을 찬양하는 것 같아서 정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게 처벌받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북한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칠까봐 정말 걱정인데, 정말 북한은 이렇게 보면 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거겠죠. 김정은이가 뭐 나이가 어린데 뭐 그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뭐 이 정도 생각은 없을 거고, 여하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뭐냐, 이렇게 김정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막말을 했죠.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미나협이라고 하는 대남 선정기구죠. 거기를 통해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박근혜가 이랬다고 김정은이가 같이 나서서 떠든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굉장히 낮은 하부 조직에서 PYA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고맙습니다. PYA님 고맙고요. 이 미나협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냥 앉은 자리에서 죽을 각오나 하고 있어라, 이런 막말을 또 했더라고요. 참 막말에 또 막말 대응, 정말 그 남북 관계가 어느 지경에 와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말 창피한 사례죠. 우리도 부끄럽고 북한도 그따위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뭘 앉아서 죽을 까고나 이라, 이게 무슨 조폭 뒷골목 깡패 얘기들도 아니고. 근데 이런 지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익이 뭘까요? 악감정밖에 더 있겠어요? 이러니 결국은 한판 붙자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한판 붙어봐야 결국은 평양에 한 발, 서울에 한 발씩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쳐봐요. 누가 손해겠습니까? 이게 이제 북한 논리긴 하죠. 그런데 명확히 우리가 손해죠. 걔네들은 뭐 북한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악과 꽝과 뭐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게 더 큰데 도대체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끝은 전쟁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한심스럽고 불필요한 자극. 이게 무슨 실사구시도 아니고 실용정부. 이 이명박 정부를 우리가 실용정부, 실사구시에 기반한 실용정부라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실성정부로 끝난 거 아닙니까? 실용이 아니라 실성정부로 끝났는데,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아무 이익도 안 생기는 뒷골목 깡패 같은 발언을 하면서 결국은 결국 듣지 말아야 될 그런 모욕적인 얘기까지 듣는데,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 하에서 정말 더 창피한 일이 있었죠.
미국의 대표적 언론사 뉴욕타임스, 여기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하고 너무 생판 다른 이야기를 해갖고 정말 우리가 더 창피해져 버렸어요. 박근혜는 통제불능, 통제불능,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다라고 하면서 비하 발언, 모욕 발언을 했는데, 뉴욕타임스, 그것도 미국의 유수 언론, 여기서 진짜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초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죄, 북한은 너무나 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재 북한이 나오고 있는 그 대응 방식이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북한이 자기 보호를 위해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 아주 장문의 글을 썼답니다. 그래서 북한이 모든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잔혹성과 차가운 계산, 이거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닌 협력 관계에 있는데,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지금 이 핵정책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극칭찬을 하는 이런 사설을,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정적으로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북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글이 나온다는 것,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거는 또 괜찮지만, 또 우리의 멍청함이, 우리 정부의 멍청함이 이렇게 미국 유수의 언론이 깔 정도로 그냥 드러나고 있다는 건, 이 기사를 본 우리나라 국민 재미교포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연일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논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기사를 본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처럼 그냥 막 비판만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안타까운데, 아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북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대응만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나온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이게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이상 그 북에 대해서 마냥 아니라고만 주장해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뉴욕타임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박근혜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불순 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쩌다 다 말만 그냥 하고 있죠. 이런 말잔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뿐인 거죠. 말만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정말 더 웃긴 얘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번에 평양을 무슨 유사시 상황에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북이, 우리나라가 했어요. 국방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를 비판하면서 유사시 북이 핵을 사용한다는 의심이 들 경우에 평양을 이 지도상에서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집중 포격을 해갖고 완전히 다 날려버리겠다,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나 사람이라면 정말 이거는 택도 없는 헛소리다. 왜? 아니,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다가 포를 쏜다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포를 예전에 연평도 포격 때 북이 포를 쐈는데, 그런데 우리가 K9 자주포를 가지고 3대인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현장에서 포가 날라오니까 긴급조치 대응이라고 해서
포를 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3대 중에 2대인가? 고장이 나갖고 포를 못 쐈다는 거 아니에요. 끝내. 이런 식의 실제 전쟁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고, 북은 실제로 유사시 언제든지 포를 날릴 수 있게, 만약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시죠? 뭐 실제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하가 알려져 있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냥 고사포로 그냥 사살한다며요. 그것이 이제 이른바 공포정치 뭐 하면서 비판하고 하지만, 실제로 탈북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은 절대 그 방산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왜? 조그만 방산비리에도 그냥 죽여버리는, 다른 건 용서를 해줘도 그런 건 용서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더기가 되든 떼어 쓰든 고장난 걸 쓰든 여하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려 40배 이상의 예산을 쓰는데도, 그리고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북은 만들고 우리는 40배 이상 쓰고도 못 만들고, 이런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제가 모병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모병제와 관련해서 오늘 여론조사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모병제와 관련해서 일부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모병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50%가 넘는, 55%인가가 모병제에 찬성하고 징병제는 40% 정도 수준 해가지고 완전히 역전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바뀐 거죠.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거대 공영, 이걸로만 유지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전쟁을 하려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전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지, 말만 가지고 통제불능이니 정신병자니 미쳤니 하면서 자극만 하고, 그리고 저들은 언제든지 유사시 자기네들 마음대로, 물론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통제가 있지요. 그리고 전쟁 사실은 뭐 어렵죠. 90일치 이상의 유류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30일치 이상의 유류 자원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전쟁을 할 때는 석 달치에 달하는 기름이 있어야지만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비행기든 뭐 탱크든 뭐 심지어 자동차를 굴리더라도 기름이 있어야 돌릴 거 아닙니까? 근데 기름 떨어지면 다 올스톱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름이 적어도 석 달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중국에서만 유일하게 기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국이 북한이 유사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용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하여간 30일치 이상 기름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하간 뭐 우리나라에서 맨날 얘기하듯이 김정은이 미쳐서 전쟁을 한다면 그래도 전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뭘로 전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그게 할 수가 있습니까? 쿠데타 일으킬 때도 전방에 있는 군인 뽑아갖고 와갖고 왔으니까 미국 책임론을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허가 없이 전방에 있는 군인이 어떻게 나와갖고 쿠데타에 동참했겠냐? 바로 미국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설왕설래하면서 미국 책임론에 대한 이유 중에 근거로 삼았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하간 전시작전권도 없는 가운데 입으로만 하고, 그리고 요즘 우습게 말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확성기 레벨을 올려갖고 그걸로 뭐 평양을 공격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춤포칠님도, 우리에겐 대북 방송이 있다고, 또 있어요. 걸그룹 방송도 있습니다. 걸그룹 방송 해갖고, 그래가지고 뭐 심리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놨는데, 이런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떠들고 말하고 있는 게,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망조가 하니까 정말 심히 두렵고 걱정이 되고요. 정말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전쟁 안 할 거면 자극이라도 하지 말든가. 북이 볼 때는 우리보다 북이 더 비웃을 거라니까요. 전 그것만 생각하면 창피해 죽겠다니까. 북이 보기엔 얼마 웃길 거야. 자식들 말이야.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한심한 이야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걸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일반인의 33배.
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요.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5,388명, 이들 가운데 병역 면제자가 무려 2,520명이었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9.9%, 10명 중 1명꼴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근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병역 면제받은 비율을 비교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9.9%, 10명 중 1명이 병역 면제를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받았는데, 일반인은 그러면 몇 프로냐? 0.3%라는 거예요. 병역 면제 비율이 0.3%. 즉 33배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지도하고 있는, 지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무려 33배나 병역 면제를 받고 있다. 이거는 정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함께 맞는 빈님, 미필 정부라는 말이 맞네요. 미필 정부가 맞죠. 이명박 정부 때 뭐 더했죠. 아시는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미필. 그런데 맨날 공군 잠바 입고 유사시에 청와대 벙커 들어가 갖고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를 아주 즐거워했던,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냥 일상생활 하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벙커 안에 들어가서 밑도 끝도 없는 공군 잠바 입고 앉아갖고 쇼하고 있고, 그런 정부가 계속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제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모병제로 차라리 바꿔서 차라리 군대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그에 걸맞는 임금을 주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서 정말 강군으로 육성하는 것,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국방정책이지, 지금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래 놓고서는 뭐 가난한 사람만 가는 군데, 지금이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뭐 축구 잘한다고 빠지고, 금메달 받았다고 빠지고, 그리고 뭐 힘 있는 사람들 빠지고, 돈이 있는 사람 빠지고, 다 빠져요 사실은. 그래 놓고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리고 나서 정말 소세지 하나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못 누려보고 부모님한테 눈치 봐가면서 용돈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구조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좋아요? 모병제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기까지 요즘 그 사건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고상만의 그때 그 사건 2부 방송,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은 왜 미국에게 넘어갔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을 우리가 타격하고 싶어도 타격을 못해요. 왜? 우리에겐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평시작전권만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 넘어오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전시작전권은 넘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김영삼 정부 때 넘어왔군요. 94년도. 94년은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 통제권이 넘어왔네요.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닙니다. 정정하고요.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살펴보니까 그러네. 자, 평시작전권만 김영삼 정부 94년도에 이제 넘어왔고, 전시작전권은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이 전시작전권 언제 넘어갔고 그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는 분들은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하고 이 전시작전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좀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2부 방송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추천 누르시지 않은 분, 그리고 꼴각잼을 누르시지 않은 분 있으시면, 그러면 지금 눌러주시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고요. 함께 맞는 빈님, 도월 선생님께서 우리 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는 외국에서 보기에 우리 형 또는 동생이 나쁘니까 때려주세요 혹은 죽여주세요 라고 들리는다는 비유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쵸.
정말 경제 대국 12위, 예. 군인 보유수 5위, 뭐 말만 열면 우리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여전히 우리가 볼 때 미개 사회, 미개 국가로 여겨지는 그런 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을 보여주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주권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사실은 자기네들 나라를 지키는 일과 관련한, 예,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러한 결정도 하지 못한다는 건 더 부끄러운데, 예, 군 당국이 북한 5차 핵실험 대응한다면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의 일정 지역을 정밀 타격해서 해당 지역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정도로 철저한 보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 국방위에다가 긴급 보고를 했어요. 우리 중조부 도호부님, 예,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오셔갖고 지금까지 안 나가시고 계속 방송 들어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조부 도호부님. 중조부 도호부님은 중조부님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 특이한 아이디를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갖고 완전히 그 지역을 다 초토화해서 없애겠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작전권도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럼 언제 우리 전시작전권은 미국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왜 여태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죠. 예,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지금 현재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1948년에 군이 창설이 됐죠. 그리고 나서 불행하게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렸죠.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그러면서 7월 14일 1950년 7월 14일 날 대한민국 국군이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예, 당시 장군에게, 메가더 장군에게 평시 작전 통제권과 전시 작전 통제권, 이 두 개를 전부 다 유엔군에 이양을 한 겁니다. 한국군에게 자체적인 전쟁 지휘권을, 예, 줬더니 그야말로 뭐 엄청난 참패를 거듭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엔군에게 이걸 전부 다 이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이 전시 및 평시 작전 통제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 우리 평시 작전권은 넘어왔지만 전시 작전권은 넘어오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몇 번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1976년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이때 미국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가, 예,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해갖고 39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구체적인 위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죠. 예? 미국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준다. 미국 엉아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미국이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내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한 때가 바로 이 지미 카터의 대선 공약이었던 거죠. 이때 박정희는 사실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한 걸로,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고, 예, 행복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북한이 먼저 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죠. 아는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핵무기 개발에 먼저 나선 것은 우리나라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6년도에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기 이전인 1970년에 사실은 이미 그때 미국은 우리나라에 그 주한미군 2만 명 철수 계획을 통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월남전쟁 때였는데, 월남전쟁에 가기 위해서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하겠다라고 일방으로 통보를 했는데, 이때가 1970년 7월
당시에 월남전 참전국 회의가 열렸던 그 자리에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로저스가 우리나라 당시에 나중에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죠. 최규하에게, 당시 외무장관이었거든요. 최규하가. 이 최규하에게 이제 2만 명 철수 계획을 일방 통보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때 박정희는 우리가 자체적인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한테 자존심 상하게 내가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1970년 초반부터, 바로 요때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가, 그러다가 미국의 압력과 설득으로 1976년에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1976년도에 핵 개발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바로 새롭게 공개된 CIA 문서에서 이러한 기록이 새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박정희는 지미 카터가 대통령 취임한 후에 주한미군 2사단과 전술 핵무기 일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잠시 접어뒀던 핵무기 카드를 꺼내서, 그래서 1978년도까지 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의 자주국방은 결국 핵무기 개발로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의 정책기획자들이 여기고 있다. 이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1979년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가 목숨을 잃게 됐잖아요. 암살된 데에는 여러가지 추론과 설이 있죠. 그 소설가 김진명 씨인가요? 거기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핵물리학자였던 사람이 뭐 이 개발을 하다가 암살당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그건 실화죠.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사로 것도 남아있긴 하지만, 여하간 그러저러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끝내 박정희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암살의 주요 원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설과 설이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요. 여하간 그러한 것처럼, 예, 이휘소, 춘포7님이 말씀하셨죠. 이희소라고 하는 핵물리학자죠, 우리나라에. 하여간 그분이 또 목숨을, 의문의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여하간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적인, 예, 물리력을 우리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끝내 이제 갖질 못한 거고, 북한은 갖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런 지경에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된 건,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를 막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또, 예? 막지 않았다면 우리가 먼저 핵을 갖게 됐다. 근데 핵을 갖게 되면 북이나 남이나 우리나라나 대한민국이나 북이나 참 다 위험한 지경인데,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각 나라가,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사실은 이 지구를 수십 번도 더, 예, 없애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예, 화력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하에서 결국 1979년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것은 1991년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 노태우였죠. 노태우가 서울신문 창간 46돌 기념행사, 이 기념회견에서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 통제권을 대한민국 국군이 넘겨받고, 이게 91년도에 했던 기자회견인데, 즉 4년 후인 1995년도까지는 평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전시작전권도 우리나라 군이 이양받는 것이 현재 큰 방향이다.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까지 평시작전권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서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한국전쟁 때 연전 연패하면서 우리가 쫓겨나니까 유엔군에게 넘겨줬던 그 평시작전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을 받습니다. 이때 저도 기억이 굉장히 생생해요. 하여간 굉장히 요란했죠. 홍콩을 반환받은 것만큼 우리도 이것을 이양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 긍지가 굉장히 대단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야기가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2004년도 국방부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시절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보고서를, 예, 굉장히 대단한 보고서를 하나 제출을 했어요. 예, 저도 이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주한미군과 본토미군의 증언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한테 제출을 한 겁니다. 국방부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국방부는, 예, 단 한 번도 미국 엉망 없으면 우리는 바로 집니다 했는데, 실제로 2004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가 북한과 전면전에 주한미군과 본토미국의 지원 없이도 한국군 단독으로, 예, 승리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고, 자, 여기에 삘 받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중요한, 예, 국군의 날 행사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자주독립 국가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2005년 10월 1일, 예,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나는 그동안 자주 국방을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자주 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난다.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나서 3주 후인 2005년 10월 21일 당시 윤광훈 국방부 장관과 럼스펠드, 예,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방부 청사에서 37자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시작전권에 대한 이 반항과 관련한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10월 28일에 한국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시작전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일정을 계속 논의해왔다. 91년도에 처음 노태우가 이야기하고 난 후에 12년이 지난 2003년이죠. 2003년이면 당시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된 첫 해였죠. 바로 그때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를 했고, 이를 통해서 2015년 이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받는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1월 25일입니다. 2006년 1월 25일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춘추관에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한미동군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정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매듭 지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와서, 이때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군 원로들, 당시에 별들, 성우의 별 출신으로 제대한 사람들, 그리고 한나라당이 이거에 대해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엄청나게 반대하고, 뭐, 딴지 걸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 해피엔딩님 생방송입니다. 그 전시작전권 관련해서 엄청나게 반대했죠. 그래서 이때 나온 유명한 이야기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동안 떡 싸먹었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써갖고 방위비 써갖고 했는데 어떻게 미국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전쟁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했더니 그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때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 강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끝끝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계속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하간 2015년도 이전에는 반드시 이걸 가져오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국방부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주한미군과 본토미군의 지원 없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북한군과 맞서 싸워갖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냈는데, 2009년도에는 더 놀라운 보고서를 냅니다. 바로 무슨 보고서였을까요?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낸 보고서에 의하면 이때는 더 분명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당시에 예비군 동원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북한군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데 예비군은 동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2009년 9월에 국방부는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현역 군인만으로도 북한군과 전면전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비군 필요 없다. 현역 군인끼리만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해서 2015년도까지 돌려받기로 했던 이 전시 작전권과 관련해 갖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떨까요? 여기서 2부 방송을 끊고 3부 방송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